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3부라고 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죠. 지난 정부 사법부의 수장이 구속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접 재판 거래에 개입한 여러 증거들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했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발부는 안 될 거라고 했고 발부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사실 발부될 거냐 안 될 거냐 누가 이렇게 질문을 물어오면 네.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 대부분의 사람 법조인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발부가 기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한 12시 무렵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고심을 하고 있구나. 새벽 1시 반쯤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 잘하면 인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기각을 예상했던 이유는 물론 뭐 혐의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하긴 하지만 앞선 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박변대 전 대법관이나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어떤 공모 혐의로 입증하기에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법부가 팔이 안 우르고입니다. 제 식구를 감싼다. 여기에 대한 어떤 회의감 이런 것 때문에 또 직권남용이 또 법리 싸움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기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는데 그런 반면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굉장히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범죄가 굉장히 중대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결국 발부가 됐습니다. 잠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영장 실질심사 받고 나오는 장면 준비됐습니까? 그 장면 볼까요? 어제 7시간 넘게 영장 심사 받고 오후 4시쯤 요거는 나오는 장면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 구속영장 심사 받으셨는데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발부한 사유를 좀 여쭤볼까요? 네, 혐의가 40여 가지였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직무유기도 있고요, 국고 손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묶으면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뭐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배소를 미뤘죠, 판결을.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뭐 3억여 원의 이제 국고 손실 있었고 판사들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이 다양한 재판 개입, 심지어 이제 그 전범기업의 법무대리를 맡은 김앤장과 독대하면서 협의를 했다.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많은 증언과 증거가 나왔고요. 결국은 이제 이 아까 임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 명재권 판사가 이것을 이제 발부한 이유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고 그리고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다, 엄중하다. 그런데다가 지금 다른 관련자와의 관계성들을 볼 때 검찰이 이제 입증하고 있는 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몰랐던 또는 알았지만 자세히 몰랐던 이른바 빼도 박도 못하는 혐의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넣은 것 같다는 기사를 봤는데 뭘까요? 그게 제 추측으로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물증이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판사의 이제 수첩 여기다가 큰 대자를 써서 이 대법원장을 의미하는 이규진 판사. 이규진 판사의 수첩에 아주 깨알같이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판사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블랙리스트에 직접 V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명단에. 그것이 이제 유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김앤장과 독대한 문건이 있고 심지어는 김앤장 측의 변호사도 여기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협의한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 진술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은 다 부인을 했죠.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졌다. 그렇죠. 지금 양 전 대법원장의 부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수첩에 이제 그 대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대법원장이 시킨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이게 사후에 이렇게 쓰였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그 외에도 이게 내가 지시한 게 아니라 이규진 판사가 이거는 나중에 내가 보고해야지. 라는 본인의 계획을 쓴 걸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취지의 그런 그 변명을 했는데 이게 재판부에서는 이 영장 판사는 이걸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거기에 보면 대법 부장판사니까 법원 행정처나 고등법원 부장. 고법 부장판사였습니까? 이규진 판사.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회. 양형위원회 있었죠.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는 대법원장이나 뭐 임종원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 직접 독대할 그렇죠. 수 있고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종범 수석이나 이른바 수첩 누구죠? 네. 전에 민정수석했다 김영한 돌아가신 김영한 수석입니다. 수석의 네. 그 비망록 같은 건 지금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서 다 증거 인정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인정됐죠. 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수첩이 하나 등장했다 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또 이런,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네. 밑에서 알아서 했다. 예. 후배 판사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나쁘게 표현하면 발뺌했다는 거예요. 이 네. 대목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전 봤어요. 네. 제가 본 대목은 이건데, 자, 본인이 한 모든 혐의, 검찰이 지금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다 나는 몰랐고 지시한 바가 없고 보고받는 바도 없고 실무선에서 알아서 행동한 것들이 지금 튀어나오는 건데, 나한테 지금 다 검찰이 몰고 있는 것이다.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근데 진술을 했어요. 후배 판사들이 진술이 있어요. 검찰에서의. 네. 이거 대법원장님이 시켰습니다. 지시를 받았고 보고를 네, 했습니다. 뭐 블랙리스트든 예. 뭐 징용 관련 재판이든. 네. 근데 여기 대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어제 누가 이거 영장 담당했습니까? 명재권 판사죠. 부장판사인데 네. 25기 후배입니다. 후배 판사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상관이 그 앞에서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이건 다 후배 판사들이 거짓 진술한 것이요. 본인도 후배 판사 아닌가요? 지금 이 영장 결정을 하는 네. 판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 후배 저는 판사들이 이게- 다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오늘 수도 없이 그런 기사가 났던데 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후배들이 했다고 진술했다. 이걸 거짓말했다.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부인하는 거죠. 이런 적이 그 없었다라고. 검찰 조사 부인하는 받거나 건데요.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기사들이 왜 나오죠? 글쎄요. 검사들이 흘린 거 아닙니까? 뭐 안 그렇게- 흘렸으면 기자들이 상상한 거고요. 그렇게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네. 기자들이 뭐 알 수 있는 소스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네, 조사했던 이라고? 검사, 그렇죠. 그 또는 외에는 영장 심사했던 판사, 영장 그렇죠. 그러나 심사했던 판사가 이야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진 그렇죠.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은 네. 검찰 검찰 측에서 쪽과. 이야기가 나왔다라고밖에 이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아까 이제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렇게 많은 후배 판사들이 했던 진술들이 다 이제 나에 대한 모함이다 이런 네.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거를 판단하는 이 영장 판사 입장에서 그 굉장히 안 좋게 보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보도, 그런 분석도 많더군요. 네, 그런 분석도 맞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냥 단순하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검찰 측에서 제시한 거는 물증이 있고 또 다른 판사들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판사들의 진술이 있어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그렇군요.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이거 다 난 모르는 일이고 사건의 이거 다 실체는 부인합니다. 검찰이 문서나 이런 정황으로 증명을 해놨는데 네, 본인은 반박을 그냥, 해야 되는데 진술은 그냥 나 모른다. 이거는 네. 다 거짓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렇죠. 물론 이 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니 무조건 구속 이거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어떤 물증이나 어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진술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부인을 한다면 이건 정말 영장 심사를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알려진 없거든요. 대로라면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도 이렇게 다 소리 만들어서 옆에 체크하는 안이 있었는데 네, 대법원장이 왕따 시킬 사람들이 이렇게 체크, 체크하게끔 체크. 했고 밑에 맞습니다. 사람들은 부장판사들은 다 그때 결국 대법원장이 다 선택해서 체크했다고 그렇죠. 진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영장 심사할 때 판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어제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화면 먼저 볼까요? 네. 법원 주변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찬반 집회로 시끄러웠는데요.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구속 반대 영장 기각 이런 피켓을 든 시민들도 보이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54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됐는데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속 결정된 이후에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이건 서울구치소 가는 장면 같습니다.
뭐 지금 수감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렇죠. 수갑 차는 모습 뭐 이런 네. 걸 마지막에 잠깐 보여주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안 보여주죠. 예, 안 보여준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긴 하지만 네.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의 이제 구속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어찌 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교도소로 보냈던 사람이죠. 그 사법부, 추상 같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정점에 있었던 수장이 스스로가 이제 구치소를 가게 되는 것은 아마 사법부 전체가 굉장히 치욕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본인도 네.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혼거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수감자를 같이 이 방에 섞어서 넣는 게 아니고 네. 독거실로 배정했다고 하는데 보안의 이유도 있고요. 또 혹여라도 이제 미연에 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전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고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3평이 넘는 3.2평.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10제곱미터가 넘는 방에 넘죠. 있고 양 전 대법원장은 1.9평이니까 한 2평, 맞습니다. 네, 한 7제곱미터. 네. 그게 다 그것도 전직에 대한 예우 이런 걸 그런 게 있어요?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러니까요. 독방에 네. 우선 수감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예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보통 사람들은 없죠. 독방에 안 갑니까? 그렇죠. 홍보실에 구속되면? 많이 있죠. 네. 자리가 그렇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전 사법부의 수장인데 뭐 면회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모든 똑같이 이루어지고요. 가족들 뭐 네, 하루에 한 번 10분밖에 안 되고요. 네. 네, 평일에는 물론 변호인은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은 또 변호인도 뭐 주말 같은 데 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규정들은 일반 수용자랑 똑같이 네. 처우를 받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사를 안 받아버리잖아요. 재판에도 네. 참석 안 하고. 근데 양 전 대법원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요? 네, 적극적으로 네. 응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대처가, 그러니까 전략이 어쨌든 좀 잘못된 것 같죠.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전략이라는 게 이제 뭐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막 입장 발표하고 이런 것들. 아니요, 그런 법리적인. 것보다 법리적인? 법리적으로 네. 영장 심사 받을 때 우리 네. 어떤 전략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이것을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는 변호사랑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당장 검찰은 뭐 이제 내일부터 소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굉장히 적극적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사를 기피하거나 뭐 이럴 거라고는 전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네. 저 혐의가 많습니다. 그중에 임 변호사가 보시기에 뭐 한두 개의 혐의 이거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든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개가 넘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것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예요. 근데 직권남용은 사실 법리 다툼이 좀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해서 유죄 확정이 아니거든요. 물론이고요. 영장 네. 발부됐다고 해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또 죄가 많기 때문에 네.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올 것도 근데 이제 많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수도 없이 저런 혐의들 이야기했는데 임 네. 변호사가 보시기에 가장 뭐 어떻게 여쭤보죠? 형량이 중하다고 할까요? 가장 형량이 아니면 네 검찰이 가장 뭐 혐의가 중하다고 여기고 있다든지. 검찰이 가장 혐의가 중하다고 본 건 지금 재판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법리 다툼이 있어요. 과연 재판에 관여할 그런 어떤 그 권한이 있느냐 뭐 이런 네.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사실 형만 따지면 가장 중요한 거는 국고손실입니다. 특가법상 이것은 1억 이상이면은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된다면 형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도 직권남용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어떨 때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어쩔 때는 근데 예를 들어 손혜원 의원이 이런 걸 좀 지원해 주세요 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인데 그 맞습니다. 한다면 문화재청장이 직권을 남용한 거지 이러면서 손혜원 의원은 직권남용죄가 적용 안 될 거다 이런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물론 사법부의 수장이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법원 행정처장이 있었다면 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지금. 지금 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이 사람이 크다는 그걸 거고요. 아무리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해도 그걸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직권남용 부분이 굉장히 흔한 죄고 판례가 아주 정말
뭐 명쾌하게 뚜렷하게 네. 딱딱 쌓여 있고 이런 죄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법조인에게도 좀 낯선 죄거든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판례도 약간 혼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이번 형사소송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첨예하게 다뤄질 것으로. 그런데 네. 이 직권남용이 또 하나로 블랙리스트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이 또한 직권남용인데 네. 그러니까 부당하게 자신이 성향을 분류해서 사찰한 네. 내용을 가지고 판사들의 인사에 불이익을 줬단 말이죠. 누군가에겐 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겐 불이익을 줬는데 불이익이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바로 어제 이 구속이 결정되기 전날 안태근 전 검사장의 1심 유죄를 보세요. 징역 네. 2년 받았는데 자신이 성추행을 했는데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어요. 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재판에서 재판부는 불이익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네. 2010년에 만들어진 기준에서 이 서지영 검사처럼 통영지청으로 내려보낸 케이스는 매우 유일하다. 그리고 그 전에 두세 번 부임지를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뭔가 온당치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서지영 검사 한 명에 대해서 징역 2년입니다. 안태근 네. 전 검사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굉장히 다수의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거예요. 성향을 분류해서 이 중에 몇 건이라도 법정에서 만약 인정이 된다면 네. 제 생각에 직권남용이 애매모호하게 적용하면 문제가 있겠죠. 입증이 어려운 것이지 입증이 된다면 죄에는 벌이 따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참 참담할 겁니다. 참담하죠. 그죠? 네. 네. 막중한 책임감도 느낄 거고 들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국민 여러분께 작은아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시간 때문에 하나만 질문 더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재판 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판사들이 전부 다 과거에 사법농단에 뭐 좋든 싫든 관련이 돼 있어서 네. 특별재판부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판사 배정 어떻게 합니까? 특별재판부는 이제 뭐 더 이상 얘기가 좀 어려운 것 어려울 같죠. 것 같아요. 더 이상 네.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있던 판사들 중에 골라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판사는 근데 판사 배정의 무작위성이라 해서 고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전산 배정입니다. 그런데 요 직전에 임종원 전 차장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럴 때 똑같은 고민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판사를 배당할 것인가. 왜냐하면 네. 대부분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놓은 게 그 직전에 기소되기 직전에 형사 합의재판부를 3개를 증설을 했어요. 네. 증설을 한 다음에 이 합의부 재판장들끼리 모여서 관련 어느 사람 빠지자, 관련된 사람 빠지자 해서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무작위로 전산 배정해서 네. 그래서 컴퓨터가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나머지 사람 중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역시 관련돼 있는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재판부는 빼고 나머지 재판부에서 무작위로 전산 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됐다는 게 이제 물론 지난 사법농단으로 인해 득을 번 판사도 있을 것이고 네. 뭐 괜히 같이 일한 가운데서 적이 있거나 가운데서 뭐. 이야기 들은 그렇죠. 뭐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피해를 본 판사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네. 또 과거에 또 같이 그렇죠. 일했던 그렇죠. 법원에서 그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가 돌린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